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인데요. 새누리당이 또다시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김희옥 위원장 거취를 고민하겠다며 당무 거부를 하며 칩거에 들어갔고요. 친박계는 실력 행사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복당은 또 이 새누리당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무소속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 숙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체 복당이 뭐길래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점수다에서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과 함께 이 주제로 토론 진행해 봅니다.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점수다.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점수다 함께 하실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뉴스들은 쏟아져 있는데요. 이 문제부터 다뤄보죠. 복당. 자, 이준석 전 비대위원님. 네. 어제 속보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예, 이제 일당이 명확하다고 딱 저쪽부터 질문하시네요. 아니에요. 어차피 민감하십니다. 네, 오늘. 잠시 일당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네, 제 122 대 120이었는데 네. 일단은 7명 중에 복당 신청자 4명이 복당이 돼서 예, 그렇죠. 새누리당이 오늘 현재 126석입니다. 일당이 됐죠? 그렇죠. 자,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일괄 복당 예상하셨어요? 저는 예상을 솔직히 말하면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박계라고 칭해지는 어쨌든 복당을 빨리 추진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것이 사실 보면 굉장히 스킬이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무기명 투표라는 건 사실 저도 최고위 앉아봤지만 최고위에서 잘 쓰지 않은 방식입니다. 네. 보통 만장일치 투표를 하거든요. 위원장이 이의 없으시죠? 그럼 네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무기명 투표라는 어떤 스킬을 도입했다는 거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킬을 도입한 네. 배후가 있다고 보세요? 배후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비대위를 새누리당 비대위를 혁신 비대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김희옥 위원장이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정당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일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 그런데 거꾸로 이제 역이용한 거죠. 예를 들어 그 안에서 정당 활동을 오래 하셨던 의원님들이 그럼 무기명 투표를 하자라고 했을 때 네. 외부 위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거죠. 위원장을 포함해서. 예, 왜냐하면 정치인들만 거기 앉아 있었으면은 의원들만 거기 앉아 있었으면은 무기명 투표하자 그러면은 좀 생소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정치적 판단인데 어떤 이런 가부 투표를 무기명을 한다는 거에 생소했겠지만은 이번에는 그렇게 스킬을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위원들 위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스킬이라는 키워드가 네. 귀에 팍 꽂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약간 디테일을 이야기하자면은 사실 친박계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당 문제에 대한 언급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개별 외부 비대위원들에게도 접촉을 안 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해법을 모색한지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개별 비대위원들 입장에서 외부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소위 비박계라고 총칭되는 분들은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면서 왜 이걸 복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무기명 표결로 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 그러면은 이 친박계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네. 허를 찔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비박계 비대위원 한 분의 이제 말을 인용해 보자면은 나도 이번에 표결까지 갈 줄은 몰랐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전격적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여당인 새누리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 뉴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납득되기가 어려운 게 네. 우리가 국회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장의 개인적인 역할이 아니라 의사 진행권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 서청원 비대위원 이랬으면 네. 그 체제라면 의사권을 비박이 갖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은 친박이 의사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치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쪽수로 밀릴 때 네네. 하는 말인데 의사권이 있는 사람이 내가 날치기로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펴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여의도 상식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애매한 거죠. 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해도 네. 뭐 어제 오늘 뉴스 해석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이 청와대와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 혁신 비대위의 반란, 네. 어제 쿠데타란 말도 나왔는데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맞습니까? 이 의원님? 제가 봤을 땐 눈치 못 챘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특히 반란이라고 표현하려면 반란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누군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당의 최고 지도부인데 비대위가 비대위 반란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발상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 지금 생각으로는 처음에 이게 워낙 전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김재원 정무수석 취임과 동시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네네. 정치적 해석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맞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거 맞는 말이라고 보세요? 예,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본 바로는 이 벌어진 직후에 속보 보고 서로 굉장히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는 알고 있었냐라고 친박계끼리도. 예, 네. 너는 알고 있었냐. 나만 혹시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에도요. 친박계 주로 다선 의원들 이제 뭐 회의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천무효 이야기도 나오고 절차를 위배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트집을 잡기 위한 이걸 원복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눈에 띕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다수결로 한 거니까 네. 뭐 그 절차를 무효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겠죠. 도저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네. 생각을 많이 하실 거고 특히나 저희도 이제 뭐 여야 간에 협상을 할 때 보면 새누리당이 우리 이준석 위원께서는 비대위가 최고의 지도부다라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청와대가 일정 정도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장에서도 중간중간 청와대 의정을 묻거든요. 네. 그럼 뭐 어쨌든 같이 하는 집단이니까 네. 그건 뭐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정부와 여당의 정부와 관계. 여당 간의 관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비대위 안에도 소위 친박 분들이 계셨는데 왜 어떻게 한 번 더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무기명 투표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한테 언지를 했을 텐데 그랬으면 아마 멈춰졌을 거예요.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상황에서 봤을 네. 때. 근데 그조차도 지금 안 된 거거든요. 아마 새누리당 지금 황당할 거예요. 청와대도 네네. 그렇고. 첫째는 이거죠. 첫째는 친박이 비대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친박이 세운 대리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판단 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있었겠고요. 이거를 내가 밖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의사진을 늦춰야 되는 건가, 이 판단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친박의 대리인 성격으로 비대위에 들어가 계신 외부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설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표결을 한다 해도 과연 복당 허용 쪽으로 날까라는 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도 판단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표결이 가로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부로 났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났다고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견고한 그 복당 반대 결정입니다. 네. 비대위에서 표결로서 반대가 났다고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한 상황을 지금 파악하기로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상황일 수도 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비대위 내부의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대화가 엇갈립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온 보도를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자, 어제 그 회의, 아주 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회의, 뭐 청와대도 깜짝 놀란 이 회의가, 자, 비공개로 전환됐고요. 비대위원이 아닌 사람은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친박계인 김태흠 사무부총장도 나가시오. 네. 했다라는 이제 전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회의 기록을 위한 녹음기도 철수. 네. 그리고 이제 복당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건데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킬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네. 뭔가 이 작업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주도 세력이 있는 건데 누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분들이 거기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는 네. 앞으로도 많이 안 밝혀질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만큼 이거는 사안의 중대성이 좀 큰 사안이고 그렇죠. 실제 내부에서 있었던 대화들 조금씩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복당 반대를 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어떤 논리를 편 정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준비의 철저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또는 그 일괄 복당을 반대하는 분들은 이걸 단순히 의사 진행 자체를 늦추려는 생각만 지금까지 해왔던 거지. 네. 뭐 전당대회 뒤로 이렇게 했던 거지. 아하. 반대 논리나 이런 걸 전혀 개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외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기가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제 정치를 보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땐 준비성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김 의원님도 뭐 여당의 일이긴 하지만 이 결정이 번복되긴 쉽지 않다. 뭐 절차적 번복될 하자. 수 있는 뭐 네. 논리는 없겠죠. 그런데 결국은 오늘 청와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는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친박계가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스킬과 관련된 궁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형식 논리적으로. 그러다가 이 오늘 보도에서 제가 하나 본 것은 자, 복당 신청자들을 면담해야 하는데 면담 절차가 빠졌네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좀 일종의 꼬투리로. 그건 뭐 꼼수고요. 의미가 없다. 어쨌든 네. 최고위라고 하는 당의 최고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네. 한 건데 그거에 있어서 뭐 면담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치면 국회 부의장 선거나 의장 선거 뭐 당내 할 때 3일 전에 공고해야 되고 뭐 다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당헌 당규가. 그러면 뽑혀진 국회 부의장이 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아하.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시계를 되돌려서 네. 또 회상해 보자면은 4년 전에 19대 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 복당 심사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이제 홍문종 의원이 네. 그 당시에 그 5년 전에 이제 수해 골프 사건으로 제명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복당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김종인, 이상돈 지금 다 야당에 가 계신 분들이네요. 비대위원 등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비대위에 처음에 복당하자고 이 안건을 올렸는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의사 진행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오히려 이제 스킬을 또 이제 보여준 것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친박회죠. 그때는 제명된 지 5년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아하. 라고 하면서 그냥 사무총장 직권으로 시도당에 내려보내서 복당시킵니다. 그럼 뭐 자동 복당입니다. 이런 논리였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스킬이란 부분은 네. 그때마다 계속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은 오히려 절차적으로는 문제적인 부분이 제 생각에는 그때보다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하자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2단계로 제 생각에는 아니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은 이렇게 의사 진행을 빨리 할 줄 몰랐고 두 번째로는 표결 가도 설마 복당 허용으로 날까라는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겠죠. 친박계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청와대가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이고 친박계가 이렇게 지금 좀 난리가 난 상황이라면 지금 일괄 복당 문제 결국은 그 핵심은 유승민 의원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예, 유승민 의원이 이제 지금 결국은 당권 전당대회 전에 복당을 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권 주자가 되든 아니면 이번 한 텀 쉬고 대선 주자가 되든 둘 중에 네. 하나를 할 수 있을 만한 잠룡이신데, 그것을 이제 터준 것이고 또 어쨌든 대통령이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대내적으로 그냥 명확하게 찍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복당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 오셨고, 네. 근데 그것이 그 뜻이 제대로 이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대처하실 건지 두고 봐야겠죠. 근데 사실은 이 7명의 복당인데 복당 신청서를 냈던 4명은 뭐 즉시 복당, 네. 3명은 이제 그 3명의 의사가 또 이제 반영되는 과정을 거쳐서 복당될 예정이라면 지금 이번에 유승민 의원만이 아니라 윤상현 의원도 같이 복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윤상현 의원은 또 대표적인 친박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아예 청와대 정무 속으로 들어간 김재원 의원과 함께 예. 청와대 정무 특보를 맡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차저차한 상황으로 무소속으로 이제 당선이 된 건데 지금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접촉했을 때는 이 윤상현 의원의 복당을 또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친박계 의원 안에 이런 이야기도 전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윤상현 그럼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 아니에요, 서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윤상현 의원 같으면은 당장 이제 최고위원 선거나 이쪽에서 친박계 표를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정무적 감각이나 또 기획력 같은 경우에는 뭐 김재원 수석과 더불어 가지고 친박계 투톱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반기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반대로 반대로 보는 분들은 어쨌든 총선 과정 중에 잡음이 좀 있었는데 네. 그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평가나 사과가 없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서로
상대편을 지목하는 거죠. 네. 유승민 의원이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유승민 의원을 지목하는 것이고 윤상현 의원이 책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윤상현 의원을 지목하는 거고. 근데 제가 당원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뭐 누가 누구에게 사과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네,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일은 일괄복당으로 저질러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까지 방법론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7명 일괄복당을 허용할 거냐, 당이. 아니면 선별복당이냐. 선별복당에서도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각각의 원죄가 다르게 있다. 계파들의 그 눈총을 받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5명 먼저 일괄복당, 2명은 추후복당.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8월 9일로 전당대회가 잡혔으니 새로운 당대표, 당권이 결정된 이후에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하고 이제 미루는 방안이었는데 그중에 1번으로 지금 확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약간 안타까운 거는 그 비대위가 이번에 내린 정치적 판단 중에 또 한 가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8월 9일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친박계에 유리한 룰입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속된 말로 뭐 비박계의 리더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그 선거 룰에 보면은 이제 대표 선거를 분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과거에 지난 그 서청원, 김무성 두 분이 강하게 붙었던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표의 분산으로서 김무성 대표가 당선되었다는 일종의 사후적 분석이 따른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표 분열로 지지 않겠다라는 표현인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스킬의 영역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자체 제가 봤을 때는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표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스킬의 범위를 넘을 만큼 지금 분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가 제가 봤을 땐 좀 중심을 잡고 판단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휘둘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스킬 이야기와 함께 이 스킬의 영역을 당원들의 어떤 좀 분노, 당에 대한 불만 이것은 넘어가고 있다. 아니 이번 총선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뭐 3자 구도라서 180석 이긴다 난리치고 다녀도 전통적인 지지층조차도 그렇죠. 표심을 실제로 표심은 다르게 작용한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항상 저 방송 나와서 많이 하는 말이지만은 대학 입시제도 아무리 바꿔도 잘하는 사람이 가는 제도는 유지됩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제도 바꾼다고 해서 아주 그렇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룰의 문제보다도 실제 실력의 문제인데 제 생각엔 지금 그 부분을 좀 그 계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또 이제 지금 현재 비대위는 아니지만 전 비대위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부에서 돌아가는 이 디테일과 스킬 우리가 어찌 보면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을 좀 꼬집어주고 계신데 김광진 의원께서는 어쨌든 이제 상대당의 입장이니까 오늘 좀 이제 의원의 옷은 좀 편안하게 벗으셨으니까 평론가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수습됩니까? 이 상황이 지금. 예언을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건 뭐 결론이 다 난 거기 때문에 수습의 여지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이고 청와대가 더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볼수록 더 친박과 청와대에 대한 인지도 그 이미지만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민심은 그러면 더 이반할 수 있으니. 다만 이제 유승민 대표가 바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해 나갈 것이냐. 근데 유승민 대표도 뭐 그렇게까지 청와대와 적대적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그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의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튀는 행보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차분하게 결국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아니 안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제 오늘 보면요. 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대통령이 탈당해라. 새누리당을 그리고 분당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무리한 얘기겠죠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제가 그때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할 때 저도 의견하는 거좀 같이 있었지만은 새누리당은 내가 기틀을 세운 정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안 맞으면 당신들이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냐라는 취지를 항상 갖고 당을 이제 바라보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은 않고요. 지금 약간 좀 의아한 건 뭐냐면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대위 출범한 다음에 3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뭐 매력 없는 정당 이런 얘기만 하고 비대위가 사라지는 건데 그것도 좀 경솔하지 않나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그리고 사실 친박계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사퇴하시면 당내 서열 2위인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동 비대위원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또 그렇게 되면은 또 그걸 또 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식물 비대위 상황을 방치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개파 간의 갈등 속에서 이 여당이라는 곳이 지도체제가 한 5달 가까이 지금 실종되는 이런 희대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는 계속 경제 살리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그 친박계가 지도체제 세운데 협력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역대의 정치사를 다 보더라도 도저히 당에 도움이 안 되시니까 좀 물러나 주십시오. 선거를 위해서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지. 이제 저문은 했는데 그분이 나가서 당을 새로 만들어서 내가 어떤 걸 해버리라라고 따라가는 사람은 없는 거죠. 나간다면 새로운 떠오르는 권력이 도저히 이 당에서 안 된다라고 할 때 나가는 거겠죠. 그렇군요. 자, 젊은 남자들의 정치수다, 점수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웨스트우드 매직 아이스티 파이널 테스트. 땀을 신속히 식혀주는가? 무봉제 공법으로 피부 마찰력을 줄였는가? 첨단 냉감 소재로 체온까지 감지하는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